저는 감독님과 2년 만에 이 영화로 다시 뵙는 것 같은데 2년 전에 이 영화가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개막작이었어요. 그때 심희섭 배우님은 일정상 못 오셨고 네, 그 2년 만에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되셨는데 그 소감과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 내일 또 만나. 갑자기 목소리가 그 완전 백승빈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금요일 이게 소중한 시간을 이제 영화를 보시려고 오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2021년이라고 자막이 크게 세 번 뜨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2021년에 개봉할 줄 알았는데 이게 2년 거기서 더 2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그렇게 뭐 서운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사실 2년 동안이란 또 공백 기간 동안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이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또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좀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안녕 내일 또 만나에서 동준 역할을 맡았던 심희섭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극장까지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좋은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희섭 배우님은 좀 많이 타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촬영 때문에 그렇게 되셨나요? 아니요,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촬영 야외에서 아닙니다. 하시는 예. 운동을 하시나 봐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네. 예. 감독님이 2021년에 개봉할 줄 알았는데 2023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왜 이렇게 개봉이 늦어졌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영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이제 개막작으로 상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또 만들기 전과 또 만들고 나서도 저는 이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 의뢰를 받았을 때 되게 저는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좀 이 영화의 내용과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또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단어 중에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또 좋아해요. 물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있고, 또 이 영화의 또 주인공이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퀴어적인 부분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저는 그걸 또 기본적으로는 긍정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아니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뒤로 배급사를 사실 만나는 것이 이렇게 뭐랄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또 배급사를 만나려고 시도했던 것들도 사실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다가 결국에는 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배급사를 만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지금의 이제 안다미로라는 좋은 회사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심희섭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본인이 찍었던 영화가 2년 만에 개봉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이 영화를 찍을 무렵에 다른 작업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작품들이 개봉을 했고 혹은 이제 공개가 되었을 때보다 사실 더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 감독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너무 좋았죠. 마냥 그냥 너무 기쁘다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고생한 것도 많고, 그리고 한창 그해 겨울이 정말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전 그리고 후회보다. 그래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 포함 다들 고생이 많았던, 모든 영화가 다 그렇지만 유독 그런 게 더 기억이 남고 정이 많이 가는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자회견장에서도 애착이 있는 영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나 뭐 구성 또는 사건들 장르 이런 것보다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인물들이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느껴지는 그 감성이 저와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다 제쳐두고 감독님과 작업을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바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면서도 전에 제가 연기를 할 때보다 좀 더 많이 집중해야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앞으로 제가 배우를 계속 하게 된다면 참 이 작품은 어떤 한 지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나에게 그런 작품으로 남겠구나 할 만큼 시작부터 너무 좋았던 영화라서 그런 애착이라 표현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약간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적인 요소가 들어간 영화인데 감독님께서는 이 역할을 신민석 배우님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뭐 저 사실 뭐 두 가지 지금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안녕 내일 또 만난 날라는 제목의 동명 소설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제 그 소설의 내용이 지금 이 제가 겪었던 10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와 좀 얼추 좀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 제가 겪은 이야기의 논픽션과 그리고 또 픽션이 되게 지금은 되게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어디까지가 진짜 제가 경험한 건지 아닌지도 지금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뭐 이런 그 형과 그 형이 또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형이 이제 차에서 뭐 떨어져서 뭐 이렇게 울부짖고 그 경찰차가 싣고 가고 모른 척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의 얘기들 어느 정도는 다 너무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희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희석 배우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희석 배우는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긴 했었어요. 굳이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착이 있다고 하는 배우한테 아니 물론 이제 애착은 다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초이스라는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게 이제 여러 형태의 어떤 시작 지점이 있는데 결국 저는 어떻게 되든 돌아가는 배우가 실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배우라는 기본적인 그건 있는데 저는 뭐 그 이후에 사실 저는 희석 배우를 예전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여러분들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1999년 면회라는 영화 혹시 제목 들어보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 감독의 또 친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받고 인사를 했었는데 저는 일단 희석 배우가 기본적으로 지금 나이를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운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동안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동안은 또 아닌지 실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감독님 T예요? 저요? 네. 아니 저는 그 아이입니다. 됐어요, 네. 나중에 하실 때.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사실 여기 동준이 42살로 나오는데 42살의 실제 같기도 하고 조금 어린 시절의 소년의 모습과 청년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얼굴에 언뜻 다 이렇게 세대별로 이게 다 있는 얼굴처럼 느껴져서 그러고 보면 뭐 신민섭이라는 얼굴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확실하게 들었던 거고 네 그래서 됐습니다. 네. 이 얘기 제가 안 했었나요? 네. 첫 번째가 아니란 얘기를 사실 좀 기억 못 하고 있었는데 저번 GV 때 제가 꺼냈었거든요. 어떤 질문 맥락에 있어서 감독님이 제가 1순위가 아니었을지라도 저는 1순위로 생각할 만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 터라 근데 막상 또 직접 저 옆에서 들으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방금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고 굉장히 복합적인 정서를 가진 그런 얼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민석 배우님이 등장하신 장면이 되면 그러니까 이번 영화 같이 많은 장면이 아닌 작품에서도 굉장한 어떤 텐션, 긴장감 그리고 미스터리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느끼게 되거든요.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장면이.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배우님이 조금 더 애착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구의 교사, 그리고 서울의 교수, 부산의 강사 이렇게 세 가지의 동준이 있잖아요. 동준 1, 2, 3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찍힌 영화는 아니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배우님으로서는 스스로 어떤 목표나 기준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미묘하게 다른 그러면서도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듣고 싶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공간 다른 이야기 인물이다 보니까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이 차이점을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연기보단 어쨌든 인물로서 그대로 풍겨져 나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동주는 서울의 동주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 뭐 그런 식으로 내면에 조금 집중하려고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이제 민호를 아들을 가진 아버지 역할을 할 때가 가장 좀 힘이 들었어요. 물론 사투리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감독님께서 직접 이제 현지 분이시라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그리고 연기함에 있어서는 아버지란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직 이런 점이 참 생각 이상으로 많이 힘들구나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힘들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뭐 파트라고 말을 한다면 세 번째 파트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사랑이 훅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독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지금 에피소드 파트 1, 2, 3의 구성으로 그 순서로서 쓰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신 그런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네, 제가 엊그제 정성열 선생님 지브이를 한 3시간 동안을 했었어요. 영화 끝나고 나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정선일 쌤께서 여쭤보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썼느냐. 사실 시간 저기 나오는 순서대로는 쓴 것 같아요. 이제 1, 2, 3 그 시작 그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제 기준에는 여기서의 동준이라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는 클로짓 게이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는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이 기본적으로는 결혼하고 그 나이 또래라면 아이를 놓고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각 파트별로 그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느 정도까지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모르고 살면서 지금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렇게 보면 큰 어떤 그런 식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좀 더 마지막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보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자기가 이주와 다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자식을 만났을 때 자식한테 자기가 이제 어떤 속마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자식이 또 그걸 듣게 만드는 어떤 스테이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소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감독님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이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세 번째 파트의 이야기가 가장 희망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과거에서 현재 2020으로 넘어올 때 그 어두운 유흥가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 동준의 뒷모습 파트 2에서는 어두운 건물 안을 올라가는 동준의 뒷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밝게 빛나는 바다를 보여준 다음에 그 주변을 달리고 있는 동준의 앞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들도 어떤 꿈이나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 이야기의 끝을 처음부터 희망적인 것으로, 약간 낙관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쓰셨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예, 제가 의도했던 거를 제대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에 대한 결말은 기본적으로는 낙관을 향해 가는 이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후회나 억압돼 있던 뭔가 인간적인 어떤 애정을,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제 어떤 다른 삶이 또 이제 뭔가를 나누고 살 수 있는 삶.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파트의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풀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자기가 이게 뭔가 벌려놓았지만 수습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관계를 놓쳤던 그 누나한테 전화해서 이제 오열하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지난 작업을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제가 만들었던 저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멸망하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내가 관객으로서 보고 싶은 영화보다는 조금 내가 만들었던 영화들이 사실 제 가족들이나 친구 친척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무슨 감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영화들을 주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친척 가족들 진짜 이런 분들이 봐도 누구야 뭐 이렇게 진짜 잘 봤다라는 얘기를 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첫 번째 이 작업을 시작할 때의 어떤 목표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영화를 보신 네. 아직 못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여 좀 드리세요. 네. 어디서 하는지를 물어보시긴 했는데 예매를 좀 해드리세요. 네. 네. 그 정도 적극성은 네. 발휘를 안 근데 좀 하시는. 사실 여기 좀 고백하는데 저희 여기 나오는 가족 관계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사실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 관계의 거의 거울 같은 존재들이긴 한데, 사실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여기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아버님이 이 영화를 보고 혹시 충격을 받으실까봐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기 영화에 나오는 부분만큼 그렇게 가부장적이거나 폭력적인 분은 아니세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말이 아예 없던 식으로 폭력적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어떻게든지 얘기는 할 것 같긴 해요. 만들었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 네. 아버지도 창작물로서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민석 배우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까먹었습니다. 이게 듣고 있었는데 네네. 따로 딴 생각을 바로 넘어가서 생각나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나면 말해주세요. 아니 신민석 배우님은 가족한테 보여주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보여드렸거든요. 음. 근데 글쎄요,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고생했다, 잘 봤다 정도 얘기로 끝났던 것 같아요. 신민석 배우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그 가족 얘기 전에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네. 그 세 번째 동준이 가장 풀하게 살았다,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띄는 행동 양식이 하나 있다면 이제 청소를 하는, 일찍 와서 청소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시키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첫 번째, 두 번째 동준이라는 인물과는 조금 많이 다른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부산의 바다에서 이제 조깅을 하는 것도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지의 첫 번째 단서 같은 것들인데, 뭔가 자기 삶을 이제는 뭔가 좀 차근차근 운동도 하고 뭔가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 선생님은 동준 선생님을 좋아하는 설정인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몰래 사진 찍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플롯이 조금 있었어요. 뒤에 있었는데 그 캐릭터를 좀 이렇게 더 디벨로핑을 시키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있다 보니, 그래서 딱 이 정도로 끝나긴 했는데 조금 그냥 물론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도 퇴장하는 그 방식도, 그래서 이제
아들에서 온 편지를 보고 있는 거 조용히 보고 있다가 퇴근하듯이 혹시나 퇴근하시는 걸 끝나잖아요. 일단 그 정도로 제가 그냥 퇴장하는 게 좋겠다고 그냥 그 배우 우미아 배우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미아 배우님도 동의를 하셔서 본인이 읽었던 시나리오의 분량보다는 좀 작아지긴 했지만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배우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 뉘앙스가 다 캐치되어서 뒤에 서사가 더 없길래 감독님께 제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심희섭 배우님께서는 이제 다 만들어진 영화를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봤을 때 동준이란 인물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것이, 저는 첫 번째 동준이 너무 답답하게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동준이 조금 더 못된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해소가 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배우님께서는 뭐 연기하실 때도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동준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어떤 감상을 느끼셨는지. 일단 거리를 두고 보는 게, 글쎄 시간이 아무래도 개봉을 2년이 지난 뒤에 했고 촬영을 3년 전에 했으니까 첫 번째 봤을 때는 1년 뒤였고, 그런 시간에 있어서 이 영화와 그리고 동준과 나 사이의 어떤 거리감이 시간에 비례해서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보단 글쎄요, 지금의 저로서는 배우로서 제 연기를 좀 더 생각해 보는데 이 영화가 좀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훗날 좀 시간이 더 10년 지나서라면 지금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 들고, 첫 번째 질문이 그 서울과 대구의 어떤 차이점이었나요, 동준이? 연기할 때도 아. 어떤 해소나 아. 카타르시스가 조금 있으셨는지. 예, 그거는 확실하게 있었던, 책을 읽을 때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대구에 있는 동준이는 너무 우울하고 불행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어떤 삶의 의지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데다가, 그런 걸 연기하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서 어쨌든 그런 감정에 빠져들게 되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교수를 하고 있는 동준이는 날카롭고 또 매섭고 직설적이고 감추지 않는 인물이다 보니 반에서 좀 더 저도 시원하게, 조금 가볍게 얘기하자면 시원하게 연기했던 부분이 있고, 뭐 그런 점이 저는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영화를 찍은 지 3년쯤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쭤본 것이었는데, 그 대답을 통해서 배우님을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배우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도 조금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언급하셨는데 세 번째 동준이가 차에서 누나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그래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어요, 관객으로서. 배우님께서는 연기를 하시다가 가장 이입이 됐던 그런 순간이나 혹은 세 명의 동준 중에서 그래도 가장 밀착했다고 느껴지는 동준이 있다면. 배우로서 감정적으로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동준이 가장 많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동준과 나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제가 대본을 읽을 때 끝까지 한 번에 다 안 읽고 그 부분을 읽고 좀 접어뒀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읽어서일까?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동준이 저는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세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던 누나 통하면서 오해하는 장면이랑, 그리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누나 집에서 어머니 얘기 나누면서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했던 장면,
그리고 나와서 주호를 만나서 카페에서 나누면서 화를 내는 장면인데요. 그 화를 내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글쎄요, 뭐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란 것들이 그 후에 혹은 시간 1년 지난 뒤에 다시 떠올려 봤을 때 느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말씀드렸던 장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떠올려 봐도 다시 조금 이렇게 두근거릴 만큼 좀 선명하게 남아있는 감정들이라 뭐 이유라고 사실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잔잔하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울림이 센 장면들이 많다 보니 그 중에서 하나를 딱히 특별하게 고르라면 저는 좀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선정을 하자면 그 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1999 면회를 보고 캐스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1999 면회를 통해서 그때 김태공 감독이랑 네. 그 심희섭 배우랑 그 안재용 씨랑 김창완 씨랑 이렇게 한번 같이 본 기억이 있고, 그때는 사실 뭐 안재용, 김창완 배우는 사실 눈에 별로 안 띄었고, 심희섭 씨가 이제 사실은 모두 그 영화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는 심희섭 씨였다는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변호인의 윤중이 캐릭터 잠깐 넣어지면 너무 파워풀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양호석 감독님이 잘 보신 것도 있고 그 캐릭터 자체가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눈 밝은 감독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윤중이 캐릭터에 대한 심혜섭 씨 호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최동 감독님이 암살 장면도 잠깐 나오지만 되게 파워풀하게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 보고 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감독으로서 어떤 예상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카메라로 이제 배우를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새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잘하는 지점도 있고 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도 있고 네. 또 편집실에서 그런 걸 발견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희석 배우를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화 속의 인물로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실제 작업하면서랑 조금 갭이 있는 건 사실이긴 했었어요. 뭐 그건 뭐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저기 파트 1, 2, 3 같은, 물론 이제 이 영화가 희석 배우한테 어떤 큰 본인한테 이제 또 중요한 영화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이게 뭐 영화 자체의 완성도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해볼 수 있는 한 뭐 3편의 영화, 예를 들면 4편의 영화 정도에서 해볼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씩 한번 테스트 실험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뭐 억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약간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을 뭔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두 번째 에피소드에 그 약간 얄미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교수 역할이 저는 편집하면서 심희섭 배우가 이런 역할이 사실은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에드워드 노튼 같은 사람이 그 뭐 프라이멀 피어 같은 영화 보면 진짜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뭐 그러니까 얄밉게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가지고 고함지르고 오라고 막 얘기해놓고 혼자서 이렇게 얼굴 약간 이렇게 각도 틀면서 있는 혼자 이 클로즈업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이런 얄미운 캐릭터를 하면 진짜 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좋은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클로즈업은 원래 콘티에 있던 것인지 얼굴을 보고 들어간 콘티에 건지. 있었는데 제가 모든 영화 장면 중에 사실 그 얼굴이 제일 좋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이제 편집 버전을 이제 제 지인 감독이 보면서 이 얼굴이 베스트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두 번째 동준을 연기할 때가 뭔가 착붙한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되게 서늘하다는 느낌도 있어서 좋았고 좀 풀어져 있는 심희섭을 보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아까 암살 얘기도 하셨고 변호인 얘기도 하셨지만 다른 영화에서 심희섭 하면 저는 가장 좋았던 영화가
다음 소위였거든요. 거의 저는 그 부분들은 다 심희섭 배우님이 장악했다고 느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다음 소위는 저희 영화 찍고 바로 뒤에 찍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영화의 영향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다음 소위는 저는 못 보고 찍었으니까. 네. 감독님을 왠지 나는 솔로 이런데 내보내보고 싶어요. 농담입니다. 네. 제가 요즘은 사실 네. 뭘 하더라도 제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나는 솔로라도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네. 해서라도 뭘 그래서 제가 결국 뭐 여기 배급사 대표님도 와 계신데 이 작업이 사실 저는 얼마큼의 스코어를 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크게 벌리지 않을 것 같은 한데 저도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조금 뭐 그냥 자기 만족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수 있는 스코어의 영화들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뭐 이 작업이 거기에서 특별히 더 뭐 의미 있는 어떤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결과가 될지는 그렇게 기대는 크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말고도 이제 저 같이 작업한 배우들한테는 만큼은 안녕일도만 잘 봤어요 이렇게 그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게 딱 그 정도의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감독님의 각오 잘 들었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감상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감상도 좋고 질문도 좋으니까 마음속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심희섭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어린 시절의 동준과 강연의 촬영본을 중간중간에 보셨는지 궁금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봤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예. 그러면서 감독님이 어른 동준과는 다르게 엄청 화사하게 뭐라 그러지? 뽀샤시 한 두 아이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괜히 왜 나는 좀 어둡고 나는 그런 장면인가?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동준의 기억에서는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 강연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관객들은 그 어린 시절 강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영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혼자 배우님이 상상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찍힌 걸 봤을 때의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본 것입니다. 네. 사실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촬영 장면들은 저는 책을 읽었을 때는 좀 더 조금 뭐랄까요?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느낌, 그냥 정말 그냥 제가 커오면서 저도 이제 동경했던 형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고 촬영된 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아름답고 그런 느낌이었었던지라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동준으로서 강연에 대한 어떤 감정을 물론 집중해야 하긴 했지만 가족을 더 깊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강연에 대한 어떤 감정선을 무게를 여기 너무 덜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그게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보셨을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그게 방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배우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는데 그게 뭐 기자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네, 저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연의 존재 자체를 계속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배우 네네. 본인으로서는 네. 다른 관계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 관계에 더 그쵸.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네. 관객들이 느낄 때는 이제 마지막에 강연의 관계로 수렴이 되니까 영화가 이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물론 이제 배우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있게 왜냐면 다이나믹하게 이제 그 상대역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가족들이 이런 거 근데 거기 강연은 사실 첫 초반부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송창의 배우로 등장하는 형태 말고는 중간에는 사실은 어떤 큰 현실 그 플롯 안에서는 없잖아요. 없는데 사실 각자 예를 들면 파트 1에 그 주호라는 학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노동자 이제 아이 아빠인 그 성일이라는 존재 세 번째 이제 민우라는 존재는 사실 저는 그 각자의 그 가족 구성 그 상대역 그 가족 구성원이 강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이 강연을 만나러 가는 과정의 큰 바다 뭐 대서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결국 강연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강연을 만나기 전까지 강연의 어떤 환영 같은 가족의 존재들일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적절하게 플래시백을 삽입하셔서 저는 그런 느낌을 따라가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강연을 놓치지 않고. 네. 관객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들어볼 텐데요. 감독님이 그 사이에 또 글을 쓰셔가지고 단편 소설집이 있어요. 감독님 혼자 다 쓰신 건 아니고 그 가운데 한 편인데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셨던 작품이라고. 얘기 좀 쑥스러운데 네. 제가 13일에 엊그제 이제 개봉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소설 한 편을 썼었는데 그게 이제 공모전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13일에 또 공교롭게 13일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뭐 지금 많이 못 갖고 와가지고 두 권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두 권. 네, 그리고 영화 포스터가 네 포스터까지 있잖아요. 해서 네, 세 분까지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은 고를 수 있겠네요, 그죠? 포스터를 받고 싶으신 포스터를 아니면 소설을 네,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 첫 번째. 마이크 안 나오나요?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뭔가 그 만약을 남기지 않게끔 현재를 좀 용기를 가지고 충실히 살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감상이고요. 그 요즘에 평행 세계를 다룬 영화가 되게 많은데 보통 다른 영화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순간이 쌓여서 결국 그 여러 세계에 있는 자신이 되게 판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많이 그려지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랄까 직업적 뿌리 같은 것도 그렇고 어머니의 병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행 세계에 대한 구상을 하실 때 어떤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 이게 나비 효과처럼 이게 어떻게 조금 다르거나 아니 많이 다르거나 아예 다르거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진짜 어렸을 때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모르시겠지만 그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아세요 혹시? 아니 다 모르시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보고 자라서 그게 사실 아신다는데요? 아세요? 신기하게? 네, 다 네, 아시네요. 인생극장이라고 그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SF 예능 프로그램이었다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SF가 결국엔 사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길이 조금 약간 돌아갈지언정 결국에는 결말이나 그 어떤 가는 방향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영화 아카데미라는 영화 학교에 가기 위해서 29살에 이제 서울에 올라온 게 제 인생의 거의 처음으로 서울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그 제가 만약에 영화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여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교사 출신이신데 교사를 하고 있었을 건데 교사를 하면서도 시나리오 같은 걸 쓰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영화 근처에 작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큰 어떤 세계가 서로 지금은 서로 다른 세계가 세 편에 보이시긴 하는데 다들 어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운명 같은 흐름으로 뭔가 이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용기를 조금 더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제 이 영화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어떤 포커싱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이제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영화가 개봉되었는데요. 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자란 이 뭐 젊은 감독은 평행 우주를 이런 식으로 막 자동문화를 보면서 또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평행 세계에 대한 제 나름의 원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심희섭 배우님도 배우를 안 했으면 그런 비슷한 자장 안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사실 하고 싶었던 게 무용이나 뭐 건축이었다고 종종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배우를 다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포스터와 소설집이 있는데요. 네, 소설집을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감상도 좋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네. 저도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좀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놓치려고 좀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궁금했던 포인트가 그 처음에 바에서 그 학생을 마주쳤을 때랑 그리고 옛날에 회상했을 때 나왔던 그 소품 중에 그 빨간 모자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 모자가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약간 일관성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모자에 대한 의미가 좀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되게 아픈 디테일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모자를 사실 똑같은 모자이긴 해요. 그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에 그 주호란 친구가 쓰고 있는 모자랑 예전에 이제 어린 시절에 95년도에 강연이 썼던 모자 똑같은 모자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제 기억 속에 그 강연 또 이 영화 캐릭터 속의 강연이라는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왔고 뭐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MLB에 이제 캐나다 쪽 그 토론토 뭐 이쪽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원치가 자세히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맥락도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더 커트를 더 찍어가서 뭔가 좀 야구나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같은 모자를 쓰는 정도였는데 사실 그 디테일의 어떤 기승전결을 살리지는 못했던 부분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살았더라면 그 강현이라는 그 인물과 그리고 또 그들이 같이 야구 캐치볼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맥락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맥락을 가졌을 때 그게 특별히 또 좋을까 말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 확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강현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 동준한테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에 다 그냥 집중하게 되는 기능을 할 거라 생각으로만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앞으로 좀 시나리오를 쓰면 그런 것도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으로 또 끝났는데 어떤 거 받으시겠어요? 저 소설밖에. 네. 소설 전달해 주시고요. 근데 감독님 얘기를 듣다가 느낀 거는요. 그 강연에 대한 감정이 처음에는 약간 동경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대체로 첫사랑의 시작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은 그 동경과 사랑의 상관관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 입장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그 첫사랑 영화 한국 영화 중에 한 편이 그 사랑니라는 영화인데요. 그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기 정지우 감독님의 네, 정지우 감독의 사랑니. 사랑니 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정유미 씨 캐릭터가 그 이태성 씨인가 배우 캐릭터를 계속 사랑하는 쌍둥이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중에 한 친구가 죽음으로
감독님 마지막 대사가 그거였어요. 다시 태어나면 이석이 되고 싶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첫사랑이 가장 중요한 에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코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강현이를 동경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이 영화가 첫사랑 영화라고 불려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이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는 과정이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정체성을 알아가고 인정하는 이야기인 것으로 또 맞닿아져서 그게 저는 되게 강력하게 다가왔고요. 심희섭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경과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 근데 전 사랑을 잘 몰라서 이제 진짜 모르겠고요. 동경 갑자기 왜? 그러니까 그런 좀 저한테 좀 난해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감독님 말씀하시는 건 머리로는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뭐 연기한다 뭐 하면 내가 이걸 내 손에 쥐고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서 좀 어려운데요. 제가 무슨 MBTI에 미친 사람은 아닌데요. 혹시 T세요? 배우님은 T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F예요? 예, F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받아볼게요. 선물도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네, 저 뒤에 계신 분 가운데. 네, 우선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가장자리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그 동준이에게 엄마가 해주는 말이 이제 제가 제 부모님에게 듣는 말들이랑 많이 겹친 게 있어서 또 더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GV 동안 이제 해주신 얘기 듣다가 가장 나중에 이제 그 상대편 남자 이름이 뭐였지? 강현이를 동준이 세 명이 다 만나는 얘기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 동준이 과연 강현이를 만나러 갔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첫사랑에 집착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동준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감독님과 배우님 둘 다 그 세 명의 동준 중에서 어떤 동준이 가장 강현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클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가장자리에 관한 얘기인데, 그 세 명의 동준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장자리에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 동준은 어떤 동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자리에 살았던 동주는, 사실 가장자리에 대한 얘기는 여기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여러 뭐 이미지들 중에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너갔던 그 필리프 띠라는 그 프랑스 고개사, 그 분의 실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삶은 가장자리에 살아야 된다.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위태롭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 이미지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것들은. 그래서 그것이 제가 기억 속에 있었던 강현이라는 그 형과 얼추 맞닿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세 명의 등장인물들 중에 사실 제일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 마음은 항상 첫 번째 에피소드의 동준이 제일 좀, 저는 그래도 이 세 편 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해피엔딩스러워 보이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되게 애를 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 사실 해피엔딩이라고 할 만한 결말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덜 행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에 이 세 사람 중에 진짜로 한 사람만 갔다 그러면 전 첫 번째 사람이 갔을 거란 생각은 들리는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동준이가 병원에서 이제 주호로서 느꼈던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또는 아니고 인해서 결정했을 것 같아요. 만나러 가기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쨌든 방금 관객분께서 질문 주셨던 다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동의하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짬뽕 먹고 갔을 것 같아요. 세 번째도 이제 누나랑 통하고 나서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이제 만나러 가는 동준이 그 명확하게 그 세 동준 중에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열려져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뭐 연기 그 배우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있었던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에피소드들은 그래도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옆에 물론 조카 영지와 제일 가까운 관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가는 거는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거죠. 그럼 배우님은 가장자리의 삶을 살고 있는 동준은 누군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그 가장자리가 글쎄요 이게 어느 공간의 가장자리라고 그냥 그 절벽? 줄타기 줄타기 하듯. 하는 네. 듯이 사는 동준? 글쎄요 저 그런 거라면 첫 번째가 아닐까요? 그냥 너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첫 번째 대구에 사는 동준이 가장 위태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배우님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네. 아 이게 네. 예, 쓸데없이 네. 선물은 다 소진되었고 이제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래도 섭섭하니까 혹시 꼭 하고 싶은 질문이나 감상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여기 두 분이나 계시네요. 다 들어볼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사실 마지막이 되게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키오 영화 중에서 뭔가 부성애를 그려내는 경우가 전 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특히 이제 갑자기 사고를 쳐서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에게 부성애를 느끼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들이 이전에 평행세계들하고 연결되는 게 있다면 좀 특히 이제 아이에 대한 거는 되게 독특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혹시 이 얘기를 꼭 넣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초반에 이제 제가 잠깐 뭐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잠깐 대답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앞에 두 에피소드의 동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자기 자신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 전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큰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나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화의 큰 어떤 그 텐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인정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어떤 이 영화에서 42살이라는 어떤 캐릭터는 삶의 어떻게 보면 중년의 시작점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모나 자식 간에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뭔가 여기서는 어떤 그 또래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와 비슷한 속도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어떤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그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어떤 부모의 시간을 잡는다면 그 시기 비슷한 또래의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과 함께 또 같이 어떤 초반의 에피소드들 다 같이 이렇게 끌어안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아마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사실 이 영화 안에서는 가족이라는 사람 테두리가 영화 안에 되게 많이 묻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멀어졌던 가족과 어떻게든지 봉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인해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 전체에 풀어놨던 이야기를 가족이라는 사람 안으로 끌어안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가족 간의 관계가 다 이제 끊어져 있는 상황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의도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통해서 뭔가 제가
그런 관계를 봉합하고 싶어했던 것들도 고스란히 같이 묻어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누나로 나오지만 제 동생이 여동생이 있고 이 동생과 사실은 대화가 거의 몇 년 동안 끊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누나와의 관계는 되게 막 인간적으로 오열도 하고 끌어안고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제 어떻게 보면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는 제 바람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고 아까 잠깐 저기 질문하셨던 분처럼 어머니 김주령 배우 연기했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뭐 외향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가족을 계속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크게 봉합하고 싶어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좀 산만하게 대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뭐 독특하다고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욕심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한 하나의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감독님이 이 영화 초고 일주일 만에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그때 일필휘지로 이렇게 확 쓰듯이 썼을 때도 이런 이야기였어요? 거의 비슷한가요? 그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딱 앞에 두 에피소드까지만 쓰고 세 번째는 못 썼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생각하고 감독님의 무의식이나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영되었겠네요.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보면 세 번째가 제일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좀 네. 같습니다. 뭔가 감독님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또 다른 감상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 들으셨던 분. 네, 마지막 들어볼게요. 네, 제목부터 그렇고 여기서 영화에서 책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시랑 소설들을 감독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작품들인지 아니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뭐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는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10대, 20대 시절을 도서관에서 그냥 책벌레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되게 인간관계가 되게 협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평생 만나지도 않을 것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과 어떻게든 친해지고 설득하고 이런 관계를 제 어린 시절의 얼마 없는 친구들이 보면 지금도 놀라해요. 아니 백승빈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되게 놀라하는 사람. 왜냐하면 영화 감독이라는 역할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리한 성격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제가 영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제 10대, 20대 시절의 감수성을 조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책의 지난 작업들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 글 쓰는 사람들이 꼭 한 명 이상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레퍼런스들이 다 묻어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영화라고 그러고 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책 좋아한다는 얘기는 일부러라도 안 해요.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희생이 되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그냥 좀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이런 질문을 받고 여기 정 선생님 옆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좀 막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알퐁스 도데의 별이란 단편 소설 보셨죠? 예전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사실 별자리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으면 그 이야기가 얼만큼 더 풍부하게 느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이게 영화를 보시다가 또 무슨 자기 잘 모르는 책이게 이렇게 뭐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게 뭔가 맥락이 있으면 나 궁금한데 한번 검색해 볼까? 이 내용 줄거리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뭔가 이 이야기에 뭔가 좀 파볼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정도로 또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영화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캐릭터 설정도 그렇고 그냥 원 없이 나와도 상관없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뭔가를 뭐 가르치고 싶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잘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은 이 작품이 4번째 장편이죠.
그런데 감독님이 지금 또 5번째 장편을 곧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여성 영화제에서 피치앤키치 상을 받았던 I Am Love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곧 촬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작업은 제 3번째 장편 영화이긴 한데요. 이제 4번째 작업을 이제 다음 달 촬영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도 이제 프리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헌팅 돌고 뭐 회의하고 오는 길인데 3번째 작업은 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오사랑이라는 여자 이야기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추적하고 그 사랑을 소개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피칭할 때 이제 못 떨어지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 이제 그 작업이 지금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여성 영화제 피칭 캐칭에 이게 저같이 이제 중년 남자가 와가지고 피칭 앤 캐치하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고 도전적인 어떤 시간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서 이제 근데 사랑 영화를 찍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분들이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또 여자 주인공이 러닝타임을 90분 러닝타임을 다 이끌고 가는 이야기의 사랑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린치 감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독인데 데이비드 린치가 아멜리에 같은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시각으로 시작했던 영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좀 혹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피칭이라는 것이 얼만큼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말을 잘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또 경쟁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 영화가 좋았고 이 사람이 다음 영화 그래도 뭐 만들지 한번 누구나 보자 싶은 관객분들이 계신다면 이 I Am Love라는 제목을 좀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또 보러 오셔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들고 보시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희섭 배우님도 네, 영화가 조금 요즘 상영하는 영화들, 긴 영화도 있긴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또 주비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주변에 이렇게 취향이 맞아야 추천할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잊어주시고요. 그냥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을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꼭 안녕 내일 또 만나를 추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1순위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마음에 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늦었는데 모두 함께 앉아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